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올해 산업계 최고 이슈였던 최저임금 인상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당 1,000원 정도 오르는 셈인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표정은 밝지가 않습니다. 당장 긴축 경영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7,530원. 당장 시간당 1,000원 정도 오른 건데 종업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달에 22만 원 정도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 명, 전체 근로자 100명 중 23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월 임금 산정 시간인 209시간 근무 시 수령액은 157만 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받고 있는 현실에서 적어도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금액으로 저희는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은 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이 들면서 피해가 우려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당장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50% 정도는 긴축 경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C방과 편의점, 슈퍼마켓과 이미용업 등 소상공인들이 몰려있는 업종은 인원 감축이나 무인 점포 전환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회 취약계층, 노인층,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까 봐. 이 때문에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휴일이나 야간 근무 수당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 최저임금위원회는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등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역대 최대 최저임금 인상이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따른 아르바이트생들의 기대도 큰데요. 하지만 점주들의 법 위반 건수가 판치는 데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해마다 늘면서 이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이달 초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19살 A양은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퇴근길에 과자를 산 뒤 비닐봉지 2장을 쓴 것을 점주가 절도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점주에게 시급을 최저임금에 맞춰달라고 요구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논란 끝에 A양은 결국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알바생을 절도나 횡령으로 신고하는 일은 편의점주 사이에 익히 알려진 최저임금 대처법입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을 여러 차례 먹게 하거나 업무상 실수를 모아뒀다가 알바생이 최저임금을 요구하면 이를 절도나 횡령으로 신고해 겁을 줘 포기하게 하는 식입니다. 이 같은 꼼수로 법을 위반하다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 고용부가 최근 5년간 적발한 위반 사례 중 사법 처리된 건 2.5%에 그쳤고 신고로 적발한 경우도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미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정 처분이 그렇게 강하게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도 좀 부족한 상태이고요.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266만 명. 전체의 13.6%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비정규직은 특히 더 심각해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고 시간제는 40%가 넘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30만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월부터 석 달간 4대 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미가입자를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절반을 깎아주고 4대 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사회보험료 50%를 세액 공제할 계획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올해 우리 경제는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내년인데요.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힘들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3% 성장의 관건은 무엇인지 박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0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은 매년 3%대의 꾸준한 성장 전망을 담았습니다.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여
3%대 성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분기 깜짝 성장률 덕에 4분기 성장률이 0.02%만 되면 연 3.2%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제 관심은 내년인데 한국은행도 3% 안팎 성장을 예상합니다. 내년도 이렇게 보면 국회 리스크 같은 돌발 변수가 없다면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이제 글로벌 교역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는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연구기관들 시각은 좀 다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9%를 전망한 것을 비롯해 금융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모두 3% 미만 성장을 전망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내년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내년 세계 경기 회복세로 수출은 늘겠지만 한국 경제를 이끌다시피 한 반도체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반도체 값이 올해처럼 급등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반도체 중심 설비 투자도 둔화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결국 반도체 슈퍼 호황이 어느 정도나 이어질지가 3% 성장의 열쇠가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설사 3% 성장을 달성해도 체감이 어렵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경기 회복세가 반도체, 유화 등 고용 효과가 크지 않은 몇몇 업종에 집중된 탓에 취업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최대 난제인 청년 실업의 급격한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네, 올해 정부의 강도 높은 청약 규제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역별 양극화는 더욱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올해 분양된 새 아파트 물량은 전국 32만 4천여 가구로 청약 경쟁률은 평균 12.6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14.35대 1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전체적인 분양 물량이 줄었지만 경쟁률은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등 이주 수요가 많았던 수도권의 청약 경쟁률 하락이 두드러졌으며 최근 2, 3년간 청약 열풍이 불었던 부산 등 지방의 청약 열기도 잠잠했습니다. 청약 조정 지역 내 1순위 자격이 무주택자 우선으로 제한되고 재당첨 금지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이땅 규제 도입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분양 물량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 규제 여파로 청약 경쟁률에 주춤한 상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장 규제가 엄격해지고 대출 이용이 까다로워질수록 예비 청약자들의 청약 통장 사용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될수록 소위 말하는 돈 될 만한 곳에는 청약 수요가 몰려 지역별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년도 신규 분양 시장은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양분화되면서 비규제 지역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외의 지역은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청약시장에선 내년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 분양가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등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이끌 분야로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혁신성장 동력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드론 등 13개 분야를 혁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내년에 1조 5,600억 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5년간 총 7조 9,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 동력 분야에서 2025년까지 5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교사로 조사됐습니다. 동시에 모험적인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학생들도 2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올해도 학생들의 희망 직업 1위는 교사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진로교육 현황 조사를 시작한 이래 10년째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초등학생이 9.5%,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12.6%, 11.1%가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운동선수와 경찰, 의사, 요리사가 4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간호사와 군인이 3위 안에 희망 직업으로 꼽혔고 지난해에 이어 기계공학자 등 이공계 직종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직업의 선호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희망직업 10위 안에 판검사나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꼭 포함됐던 연예인이 되겠다는 학생들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고등학생들 순위에서 7위로 나타났습니다. 창업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학생들이 절반가량 됐습니다. 중학생 47%, 고등학생 48%가 실제로 창업을 해보고 싶거나 관심이 생긴다고 답했습니다.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초등학생들은 부모님을, 중고등학생들은 대중매체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서울시 산하기관 전체가 내년 1월 말까지 노동이사 선출을 완료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노동이사로 임경진 과장을 임명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 16개 투자 출연기관 중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등 13개 기관이 노동이사 임명을 마무리했습니다. 남은 3개 기관도 다음 달 말까지는 임명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16개 산하기관이 모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노동이사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만들어 서울형 노동이사제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하 직원의 사망 사고를 처리하던 상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두고 다퉜는데요. 법원은 명백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제조업체 관리직으로 일하던 A씨는 3년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2달 전 해외 출장에서 부하 직원들이 다퉈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가 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고 처리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등 합리적 판단력을 갖고 있었다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업무상 스트레스와 합리적 판단 능력 상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판단력을 잃게 할 무리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직후 회사 임원은 모든 방안을 동원해 처리하라,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며 A씨를 압박했고 A씨가 건강 상태를 알렸는데도 그것은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라며 독촉하다 결국 해고해 업무와 자살 충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A씨가 사고 이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단에게 A씨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데이터로 알아보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어느덧 연말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와 송년회는 물론 한 해 동안 하지 못했던 일정을 정리하느라 바삐 보내실 텐데요. 자, 석지연 아나운서는 12월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사실 저는 그동안 미뤄놨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몰아쳐서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저도 비슷합니다. 연말에는 유난히 지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연말의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살펴봤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421명을 대상으로 연말 지출 부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무려 81.7%가 연말인 12월에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지출이 동일할 것이라고 한 대답은 15.2%였고요. 지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 대부분의 직장인이 연말에는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을 한 거네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지출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된 걸까요? 네, 이 지출에 부담을 주는 원인도 살펴봤는데요. 이 12월에 지출이 증가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69.8%가 이 송년회 등 연말 모임의 회비 지출이 늘어서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복수응답으로 선택한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다른 계절보다 비싼 겨울옷을 구입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36.9%에 달했고 31.1%는 크리스마스나 연말 등 각종 기념일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느라, 또 22.4%는 부모님이나 친지 등 용돈을 챙길 사람이 많아서로 나타났습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주로 모임과 경조사로 인해서 지출이 많이 는 걸로 나타났네요. 저도 요즘 송년회 때문에 꽤 타격이 크거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직장인들의 47.1%가 연말에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에 대해 송년회 등 연말 모임 회비라고 응답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송년회비로 평균 얼마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는 건가요? 네, 이 트렌드 모니터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직장인들의 송년회 참석 횟수는 평균 2회였고요. 이 송년회비로 16만 원을 지출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주 못 만난 지인들과 연말에 갖는 큰 모임이다 보니 아무래도 지출이 만만치가 않겠죠. 사실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크면 모임 횟수도 줄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직장인들은 송년 회비에 대한 부담은 갖고 있지만 송년 모임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직장인의 10명 중에 9명이 한 해가 좋았던 안 좋았던 연말 모임을 통해서 한 해를 마치는 것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연말에 모임이 없다면 허전하다고 응답했을 정도인데요. 이 소중한 지인들과 함께 지난 한 해를 위로하고 또 좋았던 추억을 공유하면서 해를 마감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연말에는 지인들과의 모임도 많지만 회사의 송년 회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도 참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직장인 629명을 대상으로 송년 회식 부담감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57.2%에 달하는 직장인이 송년 회식 참여가 부담스럽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회식은 언제나 부담스럽지만 연말 회식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직장인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나요? 네, 직장인들이 송년 회식에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회식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52.8%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연말을 조용히 보내고 싶어서 또 억지로 술을 권하는 분위기라서 또 임원들과 회식하는 것이 부담돼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송년 회식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늦게까지 회식이 이어진다는 건 결국 과한 술자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송년 회식을 주로 어떤 형태로 하는지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역시 응답자의 70%가 음주가무형 회식이라고 답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 송년 파티 형태의 회식은 24.8%, 또 호텔 뷔페 등에서 열리는 고급스러운 식사 회식은 7.8%, 그리고 이 점심 회식은 7.2%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늦게까지 술자리 회식을 하면 꼭 분위기를 망치는 직장 상사나 동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직장인들이 송년 회식을 꽤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송년 회식 최악의 비매너 유형도 알아봤습니다. 이 32%가 응답한 최악의 비매너 유형은 억지로 술 권하기였습니다. 이 각자에게는 정해진 주량이 있는데 무조건 술을 강요하고 또 거절하면 분위기를 망친다고 생각하는 이 직장 상사 때문에 술자리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또 응답자의 24%는 집에 못 가게 붙잡는 유형을 최악의 비매너로 꼽았고요. 했던 얘기를 또 하는 유형은 12.4%, 또 술에 취해서 시비를 거는 유형은 11.9%가 최악의 비매너로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과한 술자리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비매너 유형 때문에 직장인들이 송년 회식에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회사 회식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불참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2017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마음이 통하는 지인들과 안부라도 전하며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